쿠팡 과징금 1628억 원, 그 너머의 신호. 한국 플랫폼 규제 대전환의 시작. 프롤로그.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구조적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은 역대급 제재라고 보도했고 많은 분들이 쿠팡이 또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지금 쿠팡을 통해 보내는 신호는 훨씬 더 크고 구조적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플랫폼 경제 전체를 향한 경고이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오늘은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이 조치가 왜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디지털 경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부. 왜 불공정 거래에서 시장 지배력으로 프레임이 이동하는가? 공정위가 이번에 쿠팡을 문제 삼은 표면적 이유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입니다.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중소 판매자의 상품은 뒤로 밀어낸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을 단순한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아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벌하면 과징금 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6%입니다. 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되면 이 한도가 최대 20%까지 올라갑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공정위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쿠팡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시장 지배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프레임 전환이 필요했을까요? 전통적인 공정거래법 체계는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면 지배적 사업자, 그 이하면 아니다 하는 식의 단순한 기준이었죠. 그런데 플랫폼 경제는 다릅니다.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공식적으로 20% 내외입니다. 숫자만 보면 지배적 사업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쿠팡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점유율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플랫폼 규제의 핵심 딜레마가 있습니다. 숫자상 점유율은 낮아도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정위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지배력을 포착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부. 숫자를 넘어선 지배력. 진입 장벽, 네트워크 효과, 통합 구조. 첫 번째 근거는 진입 장벽입니다. 쿠팡은 전국 단위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수십 개의 물류센터, 수만 명의 배송 인력,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 이것들은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자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신규 플랫폼이 쿠팡과 경쟁하려면 수조 원의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회수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잠재적 경쟁자들은 진입 자체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지배력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플랫폼 경제의 특성상 이용자가 많을수록 판매자가 몰리고 판매자가 많을수록 이용자가 몰립니다.
쿠팡은 이미 수천만 명의 회원과 수만 개의 판매자를 확보했습니다. 이 규모 자체가 선순환을 만듭니다. 신규 플랫폼이 우리는 배송비가 더 저렴합니다라고 외쳐도 소비자들은 쉽게 옮기지 않습니다. 이미 쿠팡의 결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구매 이력이 쌓여 있고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지배력입니다. 세 번째는 물류 데이터 알고리즘의 통합 구조입니다. 쿠팡은 단순한 중개 플랫폼이 아닙니다. 직접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고 물류를 운영하며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으로 소비자 경험을 설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안에서 쿠팡은 규칙 제정자이자 심판이자 선수입니다. 중소 판매자들은 쿠팡의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이 결정되고 쿠팡의 물류 정책에 의해 수익성이 좌우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지배력입니다. 공정위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쿠팡을 사실상의 시장 지배자로 규정하려 합니다. 점유율 50%가 없어도 진입 장벽과 네트워크 효과와 통합 구조가 있으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쿠팡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모든 플랫폼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잣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3부 형사처벌에서 금융제재로 정책 기조의 대전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을 검찰에 고발하기는 했지만 실질적 무게 중심은 과징금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국 공정거래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보여줍니다. 형사처벌 중심에서 금융경제적 제재 강화로 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효율성입니다.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공정위가 적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하는 동안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쿠팡은 그 사이에도 매출을 올리고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합니다. 형사처벌은 결과적으로 시장 시정 효과가 약합니다. 반면 과징금은 즉각적입니다. 공정위 의결과 동시에 부과되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바로 반영됩니다. 주주들이 반응하고 경영진이 압박을 받습니다. 시장 시정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디지털 시장법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수단은 과징금입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수조 원의 과징금을 냈고 메타와 아마존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형사처벌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징금은 다릅니다. 기업의 글로벌 수익에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에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정위도 이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쿠팡,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들에게 형사처벌은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압박은 약합니다.
CEO 한 명 처벌받고 끝입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과징금은 다릅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투자자들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전체가 압박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책적 유연성입니다. 형사처벌은 유죄냐 무죄냐의 이분법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행위는 대부분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정당한 큐레이션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징금 체계는 이런 회색지대를 다루기에 더 적합합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조절할 수 있고 기업에게 시정 기회를 주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지금 쿠팡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의 수익에 직접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전통적인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행사하는 시장 지배력이 될 것입니다. 4부 선례의 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플랫폼 산업 전반으로 이 조치가 쿠팡 하나의 문제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모든 플랫폼 기업들에게 적용될 선례가 됩니다. 공정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쿠팡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틀입니다. 네이버를 생각해 봅시다.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전통적 기준으로도 명백한 시장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단순히 검색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쇼핑, 뉴스, 웹툰, 페이, 클라우드까지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무엇이 노출되고 무엇이 묻히는지를 결정합니다. 뉴스 매체들은 네이버의 편집 정책에 의존하고 쇼핑몰들은 네이버의 검색 순위에 매출이 좌우됩니다. 쿠팡에 적용되는 통합 구조를 통한 시장 지배력 논리는 네이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 시장 점유율 90% 이상. 여기에 택시, 페이, 뱅크, 엔터테인먼트까지 연결된 슈퍼앱 구조. 카카오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규모는 이미 하나의 독립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정책 변화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공정위가 쿠팡에 적용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 장벽 논리는 카카오에게도 유효합니다.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오늘의 집 같은 플랫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쿠팡만큼 크지 않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 시장에서, 마켓컬리는 프리미엄 식품 시장에서,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 시장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들도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알고리즘으로 판매자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쿠팡 선례는 이들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효과입니다. 공정위가 쿠팡을 시장 지배자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모든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는 점유율이 낮다고 주장해도 우리는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물류 인프라, 데이터 축적, 알고리즘, 통제력, 이 모든 것이 평가 대상입니다. 이것은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쿠팡 이후
플랫폼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규제 강화입니다.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 판매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욱 공격적인 시장 확대입니다. 어차피 규제받을 거라면 지배력을 더 키워서 규제를 흡수할 수 있는 몸집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국 플랫폼 시장은 격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5부 새 주체의 운명 소비자, 중소 판매자, 플랫폼 기업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새 주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소비자, 중소 판매자, 그리고 플랫폼 기업 자체입니다. 각각에게 미칠 영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봅시다. 먼저 소비자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팡이 과징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거나 프로모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켓 배송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알고리즘이 투명해지면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지를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의 자사 상품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 판매자들의 좋은 제품도 발견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가격은 내려가고 품질은 올라갑니다. 규제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입니다. 중소 판매자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팔아도 쿠팡의 자사 상품이 앞에 배치되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광고비를 더 내야 겨우 노출되는 구조였죠.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이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단기적으로 쿠팡이 판매자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협상력이 균형을 찾아갈 것입니다. 알고리즘 조작이 제한되면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과 규제 대응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가 하락과 투자 심리 위축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영진은 주주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성장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색지대에서 눈치 보며 경영하는 것보다 확실한 룰 안에서 혁신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유럽의 플랫폼 기업들은 GDPR이라는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성장했습니다. 규제는 혁신의 방향을 잡아주는 가드레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규제가 너무 약하면 시장은 독과점으로 왜곡됩니다. 너무 강하면 혁신이 위축됩니다. 공정위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바로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쿠팡 사례는 그 첫 시험대입니다. 에필로그.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경고다. 이번 조치를 단순히 쿠팡이 잘못해서 벌금을 물었다는 프레임으로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공정위가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한국 플랫폼 산업 전체를 향한 구조적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시장 지배력은 이제 점유율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으로 판단된다. 진입 장벽, 네트워크 효과, 통합 구조가 평가 기준이다. 둘째, 형사 처벌보다 금융 제재가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과징금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글로벌 트렌드와 일치한다. 셋째, 이것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이버, 카카오,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같은 잣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한국의 플랫폼 시장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로켓 배송, 실시간 배달, 카카오톡 메신저.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권력의 집중도 일어났습니다. 알고리즘은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권력이 되었고, 데이터는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그 권력에 제동을 거는 첫걸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쿠팡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인정 여부는 앞으로 수년간의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혁신은 계속하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성장은 추구하되 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효율을 높이되 권력의 남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숙한 플랫폼 경제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쿠팡에 부과된 1,628억 원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디지털 경제가 청년기를 지나 성년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단순히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크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그 고민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이고 규제의 틀은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플랫폼 산업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생태계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쿠팡 과징금 1,628억 원, 그 너머에는 바로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